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무원 시험 대비 행정학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행정학을 이제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생소한 과목입니다. 근데 군무원 일반 그 직류 파트에서 일반 행정에서는 그 행정의 필수의 과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군무원 인력 모집 가운데서도 일반 행정 파트의 인력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행정학 자체를 지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행정학 자체에 대한 접근을 좀 어려워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학을 이제 앞으로 이제 수험생으로서의 공부할 때 행정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공부 방법론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업의 진행 방식도 함께 올려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뭐 세 가지 형태를 제가 전달할 겁니다. 이제 구성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꼭 유의할 학습 방법, 이제 수업의 진행 방식 세 가지 나눠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의 구성 체계는 이제 대학에 쓰고 있는 행정학 원론이나 개론책, 그리고 각종 국가고시 수험서에서의 행정학은 현대 행정의 과정의 7단계에 근거하여 전체의 목차를 구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 행정의 7단계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조직과 동작과 평가, 시정 조치. 자, 일단은 목표 설정, 행정의 가장 이정표, 방향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정자가 국정을 장악했다.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정 지표를 설정을 합니다. 깨끗한 정부를 구현한다. 미래 창조를 위한 정부를 구현한다. 이거 다 지금 얘기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럼 정책 결정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김영란법을 제정했다. 부패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소위 정책 결정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요 기획은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 과정을 기획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행정학에서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이놈을 정책론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책학 완투해가지고 2학기 정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직화는 이제 기획에 근거하여 조직을 만들고 조직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행정, 조직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그의 능력을 개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을 다룬다 하여 이름을 인사행정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의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 행정조직론이다, 인사행정이다 하는 교과목 커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마찬가지로 수업이 진행이 되죠. 자, 동작화는 현실로 실행하는 것이 동작화인데, 현실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 행정의 정부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것은 뭐냐?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야, 이 바로 재무행정론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한 학기 교과 설정되어 있죠. 평가와 시정 조치를 묶어서 우리는 소위 통제와 행정통제, 환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통제론이다, 행정환류, 개혁론이란 과목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 과목 보시면은 국어가 있죠. 그렇죠? 행정법이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행정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영어, 한국사, 뭐 능력 검정, 뭐 영어, 한국사. 근데 아마 이제 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정학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학은 사이언스 해가지고 학문을 얘기하고, 이 학문 자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의 논리나 시각 자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행정학을 바라보는 기초다 해서 기초이론이라고도 얘기하고 행정학 입문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별도로 지방행정론을 하나의 편으로 뽑아서 전체의 편을 7개의 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요 사실 이제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조직이론 파트에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최근은 지방행정학과다, 자치행정학과 해가지고 학문의 독자성 자체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출제해도 지방행정론 포함해가지고 출제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편으로 뽑아서 전체 목차를 구성을 시켜놨어요. 자, 그럼 이러한 7개의 편 가운데 군문 행정학 객관식은 25문항 자체가 등장하죠. 여기에 근거의 전체의 출제 범위는 기초이론 파트가 약 4문항 내외, 정책론 4문항 내외, 조직이론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인사행정론 4문항 내외, 재무행정론 3문항 내외, 통제환류 2문항 내외, 지방행정론 파트는 3문항 정도 문제에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성 체계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출제의 범위 형태를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학은 이제 대학에서 약 4년 정도 이루어지는 교과 과목이고, 아마 행정현상 자체는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을 다루고 있는 분야를 연구한 거예요. 그럼 사실 정부가 다루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폭넓고 포괄적이죠. 국민이나 기업의 모든 생활 자체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된 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연구 분야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발달하고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할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행정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 행정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돼서 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 25문항 가운데 기출문제 형태를 분석하고 아마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서 23, 4, 5문항까지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지금 인간 강의는 철저하게 수험 행정학 자체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공부하냐? 두 번째 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10가지 형태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사회과학의 특징을 알아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학문의 연구는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한 자연과학이 있고, 이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 자체가 존재합니다. 근데 자연 현상 자체는 연구의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다, 필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사실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나, 사회과학의 사회 현상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의 법칙이죠.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예외의 법칙이 있고 우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행정학도 사회과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나올 때 반드시 절대적으로 꼭 이러한 표현들은 가급적 안 써요. 근데 질문을 읽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러한 반드시 절대적으로 꼭이란 단어가 나왔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잘못된 질문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2007년도 공무원 문제 이런 문제 나왔어요. 소정부론 전략과 거리가 먼 것. 우리가 안 배웠어도 자, 이번에 정부 규모를 어떻게 반드시 줄여야 한다. 제가 사회과학 물리는 반드시 절대적 꼭 이러한 단어를 안 쓴다. 왜? 가치 예외 우연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라 답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사회과학의 특징을 알고 답의 형태를 찾는 그러한 연습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나온 거 보세요. 최근 행정학의 패러다임 현상을 좀 이해하자고 파악하고 있어요. 패러다임은 특정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학절의 논리나 시각 견해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행정 현상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정부다, 기업가적 정부다, 결과지향, 전자정부, 신공공 서비스론, 탈신공공관리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제의 형태로 여러분들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여러분들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부 제도라든가 정부 혁신에 관한 내용들도 문제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이 1번에 관한 내용들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제도론, 뉴 거버넌스, 신공공 서비스론, 몽땅 다 새로운 이론이나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묻는 문제가 계속 반영이 돼서 등장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6 군무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론, 뉴 거버넌스 해가지고 새로운 여러분들 행정 현상의 패러다임을 묻는 문제가 그대로 지문화돼서 문제에서 언급되어 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올 게 기업과 함께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자고 얘기하는데, 행정학은 여러분들 암기학습 방법은 제가 아예 노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맥락거림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좀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이제 작은 정부의 형태를 강조할 때는 이전에 큰 정부가 있었고 큰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필요한 거죠. 그럼 만약에 큰 정부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시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큰 정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형태를 얘기할 때는 이런 큰 정부나 작은 정부에 근거한 정부 실패나 시장 실패 현상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를 좀 이해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론의 계보나 인사기술 발달사도 마찬가지 어떤 고전에 관한 이론의 비판 신고전을 비판하고 현대가 등장했고 인사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역관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족주의가 등장하고 실족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 그래서 각각의 이론들의 문제점 그리고 등장 동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4번이에요. 최근에 각종 고시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를 잘 분석하자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특히 이제 횡단적 분석에 집중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행상 문제의 공부 방법은 정단적 연구가 있고 횡단적 연구가 있어요. 정단은 과거의 특정 기점부터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997년도에 9급의 행정학 자체가 등장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2018년도까지 그럼 22년 동안 등장한 문제를 몽땅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정단적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횡단적 분석은 바로 뭐냐? 2017년도, 2018년도 보면은 자 여기 뭐 군무원 시험도 있겠고, 그다음에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이 있죠. 그리고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이 있어요. 국회 사무처 8급이 있고, 국회 사무처 9급도 있고, 경찰 간부, 해양 경찰 간부도 존재합니다. 행정사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객관식 행정학을 보고 있는 각종 국가고시 지문에 관한 내용들이 17년대 지문들 이게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최근에 등장한 기출문제의 형태를 분석해서 문제를 예측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군무원 시험 문제는 시험 출제 의뢰를 현직 교수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자체 내부 출제에서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대외적으로 공개도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내부 출제를 할 때는 보통 기출문제의 형태를 참고로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형태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군무원 시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학 외에 다른 과목들도 기출문제 형태를 변화시키는 문제 형태에 따라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에 유의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횡단적 분석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요 2016년도, 9년도 군무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 다 거의 같은 내용의 문제가 나왔어요. 1번도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6번, 용어의 다양성에 유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행정학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1887년도에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학이 탄생했고, 국내 행정학 연구는 사실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요. 특히 미국에서 발달한 행정학 자체를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교재 형태에 따라 편찬을 했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학자들 번역 자체가 좀 상이하고 통일된 번역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를 여러분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어떠한 문제를 여러분들 바탕으로 문제를 냈는지에 따라서 문제 형태의 용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질론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은 이질론을 알면은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정치행정 이원론을 정치행정을 분리한다, 정치행정을 대립적 관계로 파악한다, 멍땅 다 같은 말이에요. 또 합리성 같은 경우에도 학자에 따라서 합리성의 형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폴 다이어친 같은 경우에는 합리성의 형태를 5가지 형태로 얘기해요.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인 합리성, 법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의미가 다 틀립니다. 요 기술적 과정도 여러분들 테크닉이냐 데스크립티브냐에 따라서 기술적 과정에 대한 해석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 자체가 다양성을 띠고 있고 학자들이 쓰고 있는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가급적 그 형태는 제가 일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교재에다가 좀 메모를 해두시고 또 설령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못한 내용들도 그 문제를 좀 풀면서
다른 문제지에서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지도 좀 체킹해서 기록해두는 연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이 표현도 중요한데 행정학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번이 결의될 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6번에 특정 이론과 대립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쪽에 이영자가 있어요. 그리고 박한별이 있다. 이영자하고 박한별 비교하면 누가 더 예뻐요? 박한별이 예쁘죠. 그죠? 근데 이영자하고 오남이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예쁠까? 자, 비슷한가?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별하고 김태희하고 비교해보자. 그럼 많은 사람들은 김태희가 예쁘다고 하겠죠. 그러면 박한별이 예쁘다 예쁘지 않다는 누구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예쁘기도 하고 예쁘지도 않기도 하겠죠. 행정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하고 비교할 때의 현상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적주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할 때는 항상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 지문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실적주의 반대말은 역관제예요. 그러니까 역관제와 비교해볼 때 실적주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적주의 특징을 얘기할 때 역관주의가 아니라 뭐 직업 공무원제하고 비교해서 실적주의 성향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항상 대립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여러분들 인식하고 그거와 비교한다는 관점에서 특징을 좀 가져가야 되겠고, 계급제와 대립되는 것도 직위분리제지 뭐 계급제하고 개방형을 대립되는 것을 보고 문제를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계급제는 항상 뭐하고 직위분리와 대비해서 계급제가 지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숙지해서 답을 찾는 것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답 위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 탄력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학은 사회학 현상이다 보니까 아까 예외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학자들 자체의 의도에 따라서 묻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 자체를 실적주의에 기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적주의에 저해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답의 오답 자체가 등장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수설 자체가 실적주의에 기여를 할지라도 소수의 입장은 실적주의 저해가 있고 소수의 입장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많지는 않아요.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 몇 개의 형태를 체킹해서 여러분들 그 점검해 두시면은 현장 가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좀 용이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개편되는 제도, 조직, 법률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자, 행정은 시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편된 법규의 내용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김영란법이다, 지방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자, 이 김영란법은 2015년도에 뜨거운 감자가 돼서 논란되었다가 확정된 법이죠. 근데 이 법 자체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출제해 나옵니다. 김영란법이 바로 뭐냐? 부정척타, 금품수수 금지 법률을 얘기해요. 그럼 15년도에 논란돼서 확정된 것이 바로 17년도에 국가직 구분 문제에 반영될 정도로 문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 행정학에서는 반영이 됩니다. 행정법하고는 약간 틀려요. 행정학은 바로바로 문제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관한 내용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초심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정독하지 마세요. 정독은 언제 하냐? 잠이 안 올 때 하세요. 그럼 잠이 와요. 그러니까 가급적 공부할 때는 스킵하다 다독하세요. 다독.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어떻게 공부하냐? 배운 내용만 스킵하세요, 여러분. 배운 내용만. 한 번만 하시면 안 되겠죠. 한 3번, 4번 계속 읽어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 암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수업 시간 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 그때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교재는 제가 한 권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교재 자체를 여러분들 소들이 풀 뜯어먹는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쪽 교재 잠깐 봤다가 저쪽 교재 잠깐 봤다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교재 자체의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화 시키라는 내용은 교재 한 권.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대, 고시, 군무원 행정학 교재를 한 권으로 삼고 대신 여러분들 할 일은 뭐냐? 문제집 자체를 문제풀이 할 때는
시대고시 출판사 문제 외에 다른 출판사 문제들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이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가급적 현직 교수가 집필한 교재가 좋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교재를 풀다 보면은 시대고시 공무원 행정학에서 언급 안 된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교재에다가 여러분들 추록해 놓고 공부하시면 좋은 멋진 한 권에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학 공부는 지금 얘기한 10개 정도 얘기했는데 10개의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기타의 내용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드문드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게. 행정학 여러분들 공부 방법론 수업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는데 인간 강의를 여러분들 이걸 1시간, 2시간씩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간 강의 이렇게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 강의의 형태는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을 하나의 강의로 설정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각 강의 때마다 테마가 설정되어 있어요. 테마를 우리 시대고시에서 나오고 있는 군문의 행정학 교재 목차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면서 A급, B급, C급을 얘기할 텐데 A급은 출제 빈도가 60% 이상이에요. B급은 40에서 60, C급은 20에서 40 정도. 그런 내용들은 교재에 꼭 체킹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는 그 형태만 본다 하더라도 25문항 가운데 23문항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A급, B급, C급 얘기하는 거 위해서 정리해 두시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강의는 선생 이름은 김일입니다. 김일이고 시대고시 요 공무원 행정학 자체를 담당하고 있고 대학교는 이제 91년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쭉 해왔어요. 학위를 받고.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도 강의 경력이 약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고 따라와도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 합격을 위한 그 멘토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 우리 인강 강의 들으면서 본문 내용들을 멋지게 우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